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세 한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어요. 아니, 잃은 줄만 알았습니다. 7살짜리 아들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그날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아들을 잃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아서 결국 저는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지요. 그 뒤로 15년을 죄책감이랑 원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의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장례식장에 가긴 갔어요. 조용히 조문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상주석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이 상주로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숨이 멎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제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주문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석을 본 순간 제 다리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상주석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청년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눈매, 코,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틀림없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 민우 맞지? 저도 모르게 상주석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민우야, 너 살아있었어? 죽었다고 했는데? 네 아빠가 너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그랬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엄마야, 민우야, 엄마 좀 봐.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저를 보고 신우이였던 박혜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우라고 불린 그 청년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알아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타나서 행패야? 경호원들 뭐예요? 이 정신 나간 여자 당장 끌어내지 않고. 검은 양복의 남자 2명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끌려가면서도 민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거 놔. 저기 앉아있는 거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내 새끼라고.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저를 밖으로 끌어내 빗속에 내팽개쳤습니다. 무릎이 젖어 바닥에 부딪혔고 빗물이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산 하나가 제 머리 위로 씌워졌습니다. 한지수 씨 되시죠? 박태경 회장님 모셨던 변호사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오직 한지수 씨의 생각뿐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자신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열쇠랑 USB 꼭 직접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눈에 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USB를 열었을 때 저는 세상이 2번째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박혜란이 15년 전 민우를 납치할 때 사용했던 차량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고용했던 브로커들의 명단도 있었죠. 그리고 박태경의 음성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 목소리 들리니?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지수야, 우리 민우 살아있어. 내 여동생 박혜란이 민우를 빼돌린 거야. 그때 네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는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다행이다 싶었어. 너까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혜란이 손에 죽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 널 버린 게 아니야, 지수야. 너를 살리기 위해선 그게 최선이었어. 제가 15년 동안 원망했던 그 침묵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무기력이 전부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나고 1년 만에 민우를 찾아내는데 이미 늦었더라. 혜란이가 애를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민우가 혜란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나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 녹음 속에서 박태경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15년 동안 아들에게 거부당하면서도 박혜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지수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랑 민우 꼭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 이 USB가 네 손에 들어갔으면 이제 됐어. 우리 아들, 우리 민우 좀 지옥에서 꺼내줘. 지수야, 부탁한다. 노트북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방 안에서 15년치 오해와 원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머릿속은 전 남편의 그 서러운 울음소리로 꽉 찼으니까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으며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 핏물을 흘리며 모았을 그 15년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야 했습니다. USB 안을 들여다보니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군요. 차를 구한 사람, 폐차시킨 날짜, 돈을 주고받은 장부까지. 전 남편이 이 시커먼 증거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몸에 독이 퍼지는 줄도 모르고 이걸 하나하나 챙겼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가 전전했던 그 좁아터진 원룸, 곰팡이 핀 반지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집까지 세상이 그게 전부 전 남편이 몰래 마련해 준 거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운수라고 부르며 매일 밤 저주를 퍼부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신 가슴에 대문만 박았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USB 마지막 폴더를 보니 박혜란이 벌써 전 남편의 재산을 다 집어삼키고 우리 민우를 앞세워 회장 자리에 앉으려고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박혜란이 15년 전 민우를 처음 가뒀던 경기도 외곽의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별장은 거미줄이 칭칭 감겨있고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나 귀신이 나올 것 같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지하창고 문을 열고 내려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우야, 이 캄캄한 데서 얼마나 무서웠니? 지하 벽면에 7살 어린 민우가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서 쓴 글씨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박혜란이다. 박혜란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종이 뭉치들이
굴러다니더군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런 글귀를 수천 번을 쓰게 하며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박혜란, 너는 인간도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남도질을 해? 내가 내년에 밑바닥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야. 저는 태경 씨가 남겨준 저택 정보를 이용해 가사 도우미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박혜란의 그 화려한 저택 안에서 본 민우는 제 아들이 아니라 넋이 나간 인형이었습니다. 혜란이 숟가락을 놓으면 민우도 밥을 먹다 말고 덜덜 떨며 숟가락을 못했군요. 비서가 가져다주는 정체 모를 약을 먹고 나면 우리 민우 눈동자가 풀려서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혜란의 서재 틈으로 그년의 본색을 확인했습니다. 아유, 걱정도 팔자셔. 민석이 그 바보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내가 도장 찍으라면 침 흘리며 찍으랜데. 우리 오빠 보험금이랑 재산 싹 다 민석이 이름으로 돌려놓고 내가 홀랑 해먹으면 끝이야. 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멍청한 놈인데 뭐가 무서워? 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꺼내 손을 벌벌 떨며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숨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복도로 빠져나오려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아줌마, 거기서 뭐해? 서재 쪽엔 어신도 말랬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2층 화장실 물 넘친다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빨리 안 가요? 태경 씨가 미리 매수해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15년 전 우리 민우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던 최영준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파출소 앞에서 그분을 붙잡고 USB를 내밀었습니다. 최 형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민우 안 죽었습니다. 저 독사 같은 박혜란이 우리 애를 훔쳐갔어요. 여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최 형사는 한참 동안 USB를 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지수 씨, 사실은 박태경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돈을 내미시더군요. 자기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발 아내 좀 도와달라고. 자기 아내 혼자 그 험한 길 가게 두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비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무릎에 힘이 탁 풀렸습니다. 태경 씨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당신 대신 민우를 꼭 구해낼 거예요. 저는 최 형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며칠 뒤 최 형사가 들고 온 소식은 제 가슴에 대못을 한 번 더 박았습니다. 지수 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박혜란이 민우한테 지수 씨를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끌려나간 날 밤, 박혜란이 민우를 앉혀놓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민석아, 아까 그 미친 여자 때문에 많이 놀랐지? 엄마가 미리 말 못해 미안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랬어. 어머니, 그 아줌마가 왜 자꾸 저보고 민우라고 불러요? 정말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알긴 뭘 알아. 그 여자는 예전에 네 삼촌 재산을 어떻게든 한번 등쳐먹으려고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왔던 불려우야. 사기치다 들통나서 쫓겨나더니 그 뒤로 미쳐버렸어.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애를 지 아들이라고 믿는 정신병자라 말이야. 앞으로 너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알았지? 세상,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모질 수 있을까요? 내 자식 머릿속에
시엄마를 돈에 환장한 정신병자로 박아놓다니 제가 접근할 길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피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우리 민우를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도 아들을 위해 남긴 그 피 맺힌 녹음 파일. 민우야, 아빠다. 네 옆에 있는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네 엄마는 한지수야. 15년 동안 너를 찾아 울고 있는 한지수가 진짜 네 엄마란다. 민우야, 제발, 제발 이 아빠 말을 믿어다. 저는 이 녹음을 민우에게 들려주기 위해 박혜란이 여는 번지르르한 파티장에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잠시 혼자 복도로 나온 틈을 타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이것 좀 들어봐. 아빠가 죽기 전에 남긴 거야. 딱 1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들어봐, 제발. 제가 핸드폰을 켜고 녹음을 재생하자 전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민우의 눈동자가 특성없이 흔들리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민우가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당신 미친 여자라고. 가짜 녹음기로 나를 속여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정신병자라고. 민우야, 아니야. 내가 네 엄마야. 이 목소리, 네 아빠 목소리 맞잖아. 민우는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호원들이 달려와 저를 또다시 끌어냈습니다. 뒤에서 박혜란이 하객들한테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흉을 보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재산 노리고 미쳐버린 불쌍한 여자니 이해해달라고요. 길바닥에 내몰린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민우가 어릴 때 보물처럼 아끼던 작은 오르골이 생각났습니다. 이사를 수십 번 다니면서도 우리 아들 물건인데 싶어 차마 못 버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오르골이었죠. 며칠 뒤 민우가 약물 부작용 검사 때문에 병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 태엽을 감았습니다. 맑고 예쁜 자장가 소리가 병원 복도에 가득 찼습니다. 민우가 순간 걸음을 멈추더군요. 눈동자가 멍해지더니 이마를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소리 뭐지? 머리가 너무 아파. 민우야, 기억나니? 너 이거 없으면 잠도 못 잤잖아. 엄마가 네 머리맡에서 매일 밤 틀어주던 거야. 민우가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에 15년 전 어린 민우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기억해내려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서 내 아들을 건드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박혜란이 나타나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터졌지만 저는 박혜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터졌지만 저는 박혜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우만 바라봤습니다. 박혜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으려는 아주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우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요. 병원 복도에서 민우의 눈빛을 본 뒤로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민우 안에 아직 진짜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 박혜란이 아무리 뒤집어 씌워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최 형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수 씨, 큰일입니다. 박희란이 민우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병원이요? 갑자기 왜요? 병원 복도에서 민우가 동요하는 걸 봤나봅니다. 민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아예 외부와 차단시키려는 거예요. 폐쇄병동으로 넣겠다고 오늘 중으로 이송한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혜란은 민우가 진실에 가까워지려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가둬버리겠다는 거였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 병원 위치 알아낼 수 있어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사설 정신병원이었어요. 박혜란 쪽에서 오래전부터 후원금을 대고 있던 곳이라 병원 측이 완전히 박혜란 편입니다. 최 형사는 병동 위치와 경비 교대 시간까지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박태경이 남긴 자금으로 미리 병원 내부에 협조자를 심어둔 덕분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최 형사가 또 하나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15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 견인차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복원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직접 보십시오. 화면 속에는 강가도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 대의 차가 박태경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차가 멈추자 여자 한 명이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를 낚아채 안았습니다. 그 여자는 박혜란이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 쳤고 박혜란은 아이를 안은 채 대기하고 있던 다른 차량에 오다 사라졌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유괴였고 살인 미수였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이 영상이면 박혜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유괴와 살인 미수로 수사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우를 먼저 빼내는 게 우선입니다. 박혜란이 궁지에 몰리면 민우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거든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태경이 남긴 비자금 관련 증거들을 최 형사를 통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혜란이 수십 년 동안 빼돌린 회사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자료였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박혜란의 자금줄이 하나둘씩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서 계좌 동결 명령이 떨어졌고 박혜란의 얼굴이 뉴스에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혜경 생전에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이사회 사람들이 슬금슬금 박혜란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돈줄이 막힌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법이니까. 하지만 박혜란은 그만큼 더 민우를 틀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이미 폐쇄병동에 갇힌 상태였고 면회는 박혜란 외에는 아무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최 형사가 확보한 경비 교대 시간표와 내부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저는 한밤중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뒷문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폐쇄병동. 복도에는 형광등이 간간히 깜빡이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미리 열어둔 잠금 장치를 지나 저는 복도 끝에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민우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무릎을 꿇어앉은 채 고개를 눕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우가 어릴 때 잠들기 전에 제가 매일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오르골 멜로디 소리에 맞춰
제가 직접 가사를 붙였던 그 노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소절 한 소절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민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노래 꿈에서 맨날 들었어요. 누가 부르는지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면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민호야, 그게 엄마야. 네 진짜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줬던 노래야. 민우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밤마다 저한테 오셨었어요. 몰래 방에 들어와서 제 이마를 만지면서 뭐라고 속삭이셨는데 기억이 자꾸 끊겨요. 천천히 떠올려봐. 아빠가 뭐라고 했어?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우의 입에서 끊어지듯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아빠가 맨날 그렇게 울면서. 민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가 맞아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민우야, 엄마야, 엄마가 왔음. 늦어서 미안해. 이제 엄마가 왔음. 민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22살의 어른이 된 아들이 7살 아이처럼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쓸어내리면서 15년치 그리움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다 되었던 거죠. 민우야,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해. 엄마 손 잡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 뒷문으로 빠져나왔고 최영사가 미리 대기시킨 차량이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최영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추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차가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우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민우가 차에서 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엄마 아들 맞죠? 꿈이 아니죠? 저는 민우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꿈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민우가 다시 제 품에 안겼고 저는 아들을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혜란이 민우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 알았어요. 경호원들을 총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한지수 씨를 죽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해요. 당분간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든 민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제 옆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신처에서 보낸 첫날은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거든.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제가 옆에 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민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같이 앉아있고 민우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민우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박혜란이 시키는 대로 서명한 서류들이 있어요. 서류? 무슨 서류? 잘 모르겠어요. 읽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여기 도장 찍으라고 하면 찍었거든요. 근데 서류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박해란 서재 금고 아니랑 지하 서고에 따로 보관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민우는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줬습니다. 금고의 위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지하 서고의 잠금장치 종류까지. 그리고 하나 더, 박해란이 따로 장부를 쓰고 있었어요. 까만 가죽 표지에 날짜랑 숫자가 빼곡하게 적힌 노트인데 그건 절대 금고에도 안 넣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잘 기억해냈어. 고마워, 민우야. 엄마, 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몰랐어요. 박해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네 잘못 아니야. 하나도 네 잘못 아니야. 민우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 형사에게 민우가 알려준 정보를 전부 전달했습니다. 최 형사는 이 정보를 검찰에 넘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민호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몰래 제 방에 오셨을 땐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나면 셋이서 바다에 가자. 아버지가 약속했었대요. 마당에 있는 작은 집에서 셋이 사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건 제가 남편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거든요. 큰 집 필요 없으니까 마당 있는 작은 집에서 셋이 행복하게 살자고요. 남편은 그걸 기억하고 민우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잠든 밤마다 혼자서 그 약속을 되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던 15년 동안 그 사람은 우리의 약속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우가 당황해서 휴지를 가져다 줬는데 저는 그것조차 고마워서 더 울었습니다. 닷새째, 저는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아빠 묘소에 가볼래? 민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고 싶어요. 최 형사에게 부탁해 안전한 경로를 확보한 뒤 우리는 이른 아침에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박태경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 밤 와주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소리를 지었어요. 박해라는 엄마라고 믿고 엄마야 괴롭히지 말라고. 아빠는 나쁜 놈이라고. 민우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몰랐어요, 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지켜주고 계셨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우 데리고 왔어. 당신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우리 아들, 내가 꼭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약속 지켰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꽃이 살짝 흔들렸고, 저는 그게 박태경의 대답인 것 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소를 다녀온 뒤 민우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에 힘이 생겼고 말수가 늘었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엿새째 아침, 민우가 식탁에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뭘 쓰고 있어? 기자회견 원고요. 박혜란이 저한테 한 짓을 제 입으로 직접 말하려고요. 민우야, 그건 엄마가 할 수도 있어. 네가 꼭 앞에 나설 필요는... 아니요, 엄마. 제가 해야 해요. 15년 동안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직접 말해야 사람들이 믿어요. 민우가 원고를 들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박혜란은 어머니가 아닌
범죄자 박해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어머니라 부를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변호사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민우의 신분 복원 청구와 박해란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이제 박해란을 법정에 세울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었습니다. 7째 날 저녁, 저는 민우에게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은 엄마가 특별히 차려볼게. 아빠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끓일 건데 같이 먹자. 아빠가 된장찌개를 좋아하셨어요? 응. 아빠가 입맛이 없을 때도 된장찌개만 끓여주면 밥 한 그릇 뚝딱 배웠어. 민우가 웃었습니다. 제가 은신처에 온 뒤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박태경이 꿈꿨을 평범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단한 반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계란말이, 김치, 그게 전부였지만 저한테는 15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켜준 소중한 목숨인데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저는 대답 대신 민우의 밥그릇에 찌개를 한 국자 더 떠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민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이게 진짜인가 싶을 만큼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례가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민우가 입을 가린 손을 내렸을 때 손바닥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건 피였습니다. 엄마, 민우가 그대로 소파에서 쓰러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눈 뜨라고. 저는 민우를 안아 올리며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15년 동안 박혜란이 민우에게 강제로 먹여온 그 약. 그 약의 독이 민우의 몸속에서 터진 겁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를 실은 들것이 안쪽으로 사라지는 걸 눈으로 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장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보이는데 간 수치가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 간을 주세요. 제가 줄 수 있어요. 검사든 뭐든 지금 바로 할게요. 보호자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현재 서류상 환자의 법적 보호자가 말끝을 흘렸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민우의 법적 보호자는 아직 박혜란이었거든요. 그리고 박혜란은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고 검은 코트를 입은 박혜란이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여기 있다면서요? 제가 법적 보호자인데 연락도 없이 환자를 옮기면 어떡해요? 어떻게 여기를...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박혜란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술은 보류해 주세요. 보호자인 제가 다른 병원에서 재진단을 받게 할 겁니다. 지금 환자 상태가 급박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제가 보호자라고 했잖아요. 보호자 동의 없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수술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혜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술을 막으면 민우가 죽어요. 그걸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일에 끼어들어요? 법적으로 당신은 이 아이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박혜란의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확인서였습니다. 내가 민우를 낳았어요. 낳은 엄마가 여기 있는데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요? 박혜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호원 2명에게 눈짓을 했고 저는 또다시 응급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죠. 제 아들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문 앞에도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혜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병원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혜란이 직접 불러 모은 겁니다. 저도 참 힘듭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이상한 여자가 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수술 동의를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여자분이 친모라는 주장이 있던데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여자는 과거에 돈을 노리고 우리 집안에 접근했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 뒤로 정신이 불안정해져서 내 아이를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믿는 거예요. 병원 측에도 접근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제 쪽을 향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해봐야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들릴 게 뻔했으니까요. 복도 구석으로 밀려난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그때 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수 씨, 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박혜란 쪽에서 매수한 경찰들이 저한테 직무남용 혐의를 걸어서 출석 요구가 들어왔어요. 형사님까지요? 저를 묶어놓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검찰에 넘긴 자료는 이미 접수가 끝났으니까 시간 문제일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민우는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최 형사는 묶여있고 저는 문 앞에도 가지 못하고 그때 병실 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지수 씨 맞으시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담당 간호사입니다. 제가 아까 박혜란 씨가 변호사한테 한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요? 수술을 지연시키라고 했어요. 환자가 이대로 사망하면 상속순위가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그래서 일부러 수술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아들이라고 불렀던 아이를 돈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그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간호사님, 이걸 기자들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양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환자가 죽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간호사가 아니죠. 양 간호사는 녹음 파일을 로비에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경호원들의 빈틈을 노려 병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구 쪽 복도를 돌아 민호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리는 기계음만이 민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절대 포기 안 해. 알겠지? 민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듣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발컥 열렸습니다. 이것 봐, 이 여자가 또 들어왔네? 경호원들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침대를 등지고 섰습니다. 절대 안 돼. 내 아들이야. 죽어가는 내 아들 앞에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 일부러 수술 지연시키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박해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알면 뭐 어쩔 건데? 네 남편도 내 손에 죽었어. 알면 뭐해? 어쩔 건데? 네 남편도 내 손에 죽었어. 니들 전부 결국 같은 꼴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민호의 침대 앞을 지켰습니다. 경호원 2명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끊이면서도 저는 민우의 침대 난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무전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큰일입니다. 로비에서 녹음 파일이 기자들한테 퍼졌습니다. 뉴스 속보로 나가고 있어요. 뭐? 무슨 녹음? 양 간호사가 보낸 녹음이었습니다. 박혜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원의 손을 뿌리치고 민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반드시 살릴 테니까. 복도 너머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 간호사가 보낸 녹음 파일이 뉴스 속보로 나가자 시민들이 병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병원 정문 밖에서 사람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이 직접 나섰고 박혜란에 대한 긴급 구속수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도 풀려났습니다. 한지수 씨, 박태경 회장이 남긴 위임장이 USB에 있습니다. 친권회복 절차를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게 지금 효력이 있는 건가요? 박태경 회장님이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전부 밟아놨습니다. 한지수 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전자 감정 결과까지 첨부되어 있어요. 박혜란의 보호자 권한을 박탈하고 즉시 친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릎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여기까지 준비해뒀던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제가 민우의 엄마로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저는 법원에서 보낸 담당자 앞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박혜란은 보호자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민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권 회복됐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수술 동의서 지금 바로 쓸게요. 확인했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간이식 공유자 적합성 검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제 간을 주세요. 검사는 뭐든 빨리 해주세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는데 민우의 심장 모니터 소리가 병실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적합합니다. 바로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민우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겨우 뜨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수술 들어갈 거야. 네가 나을 수 있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튼튼해. 걱정 마.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했지? 엄마 약속 지킬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가 들기 전 천장에 하얀 조명을 올려다 봤습니다. 박태경이 15년 동안 우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내놓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민우를 위해 이 몸을 내놓을 차례였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눈이 감겼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는 동안 바깥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최 형사에게 들었습니다. 최 형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박혜란의 자택으로 직접 들어갔다고 합니다. 민우가 알려준 금고 위치와 지하 서고를 뒤져 박태경을 독살하는 데 사용한 약물의 성분표와 취약 일지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15년간의 범행이 기록된 장부도 확보되었고 박혜란은 저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치워지는 순간에도 박혜란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내 거야. 아버지가 오빠한테만 몰아준 게 잘못이지. 이 모든 게 내 것이어야 했다고. 최 형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가두고 오빠를 죽이고 그게 당신 것이어야 했다고요? 법정에서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박혜란이 잡혔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옆구리의 묵직한 통증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고개를 돌리자 옆 침대에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그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아드님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박태경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민우가 살았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둘 다 살았어요? 그럼, 둘 다 살았지. 민우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받은 어떤 보상보다 값졌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고 15년 전의 유괴와 가스라이팅, 박태경의 독살 전무가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뉴스는 며칠 동안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박혜란은 전 국민의 시탄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채 안 돼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박혜란에게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혼이 나니까요. 박혜란은 제가 진짜 엄마를 기억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두고 약을 먹이고 거짓말로 세상과 차단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혜란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가 맞물리도록 입을 다문 채 분하다는 듯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판결은 가혹했습니다. 유괴, 살인, 감금, 약물투여, 재산 횡령. 박해란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감옥 안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 형사가 판결 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한지수 씨. 네, 끝났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유산 있잖아요. 그 돈으로 아빠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돕는 곳이야. 아빠가 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아서 걸음이 느렸지만 제 팔을 잡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해 보였습니다. 최 형사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짐은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바로 가시죠.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만하세요. 저도 15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이제야 끝낸 겁니다. 차가 향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생전에 남편이 몰래 마련해둔 집이 있다고 알려줬었거든요. 마당에 있는 작은 집. 제가 오래전에 박태경한테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정말 그런 집을 사둔 겁니다.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얀 담장의 작은 마당.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꿨던 그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준비한 집이에요? 아빠가 우리 셋이 살 집이라고 마련해 둔 거래. 민우가 마당 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도착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민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 개명 신청했어요. 개명? 박민석도 아니고 박민우도 아니에요. 한민우로 바꿨어요. 엄마 성을 따르고 싶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민우. 민우가 스스로 박씨성을 내려놓은 겁니다. 박혜란이 씌운 이름도 박씨 가문의 굴레도 전부 벗어던지고 제 곁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정말 원해서 한 거야? 네, 이제 저는 엄마 아들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우가 보면 또 걱정할 테니까요. 그 뒤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잃어버린 학창시절을 보충하기 위해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어머, 이건 엄마도 모르겠는데? 엄마도 모르면 어떡해요? 같이 찾아보자. 엄마도 공부하면 되지 뭐. 그런 사소한 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매 순간 느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는 박태경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우와 나란히 걸어가 꽃을 놓고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 많이 올랐어요. 엄마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거든요.
아빠도 엄마 밥 좋아했다면서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다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많이 컸어. 당신이 15년 동안 지켜준 덕분이야. 고마워. 바람이 불 때마다 저는 박태경이 대답하는 것 같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최 형사는 이제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찾아와서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민우는 최 형사를 삼촌이라 불렀고 최 형사는 그 호칭이 영 쑥스러운지 매번 귀를 극적였습니다. 민우야, 네가 삼촌이라고 하니까 내가 갑자기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원래 삼촌뻘이잖아요. 이 녀석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소리가 나는 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의 방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우가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건데 15년 전 우리 셋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박태경이 민우를 안고 있고 저는 옆에서 웃고 있고 민우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깔깔거리고 있는 사진. 아,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박해라는 서재 서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몰래 넣어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왠지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민우가 이 사진을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박해란의 세뇌 속에서도 이 사진만은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액자를 2개 샀습니다. 하나에는 15년 전 사진을 넣고 다른 하나에는 최근에 민우와 둘이 찍은 사진을 넣어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컸지? 많이 컸지. 근데 웃는 건 그때랑 똑같네.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진 속 7살 민우의 웃음과 겹쳐 보여서 저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해 겨울, 민우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민우 정말? 네, 진짜예요. 저는 민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우가 제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아빠한테 알려주자. 주말에 묘소 가서 알려줘야지. 네, 아빠 좋아하실 거예요. 그 주말 우리는 묘소에 갔습니다.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묘비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붙었어요. 늦었지만 해냈어요. 묘비 위로 봄바람이 스쳤습니다. 꽃잎 하나가 날아와 통지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가였습니다. 15년 전 민우를 잃었던 그 강이었습니다. 민우야, 여긴 알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민우가 강둑이에 섰습니다.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펼쳐보니 종이배였습니다. 엄마, 15년 전에 여기서 저를 잃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저를 다시 찾았잖아요. 이제 여기는 슬픈 곳이 아니에요. 종이배가 물살을 타고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이 강에서 멈춰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가 이제야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민우의 온기가 어깨 너머로 전해져 왔고 강 위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강둑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지수 씨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을 잃은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이 남긴 진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원망했던 사람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심정, 아마 겪어본 분이 아니시면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지수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몸을 던졌고 자신의 강까지 내어주며 끝내 민우를 지켜냈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지탱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태경 씨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